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5년 전 발생한 구의역 김군 사건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외주 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정부는 민간 분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공기관만이라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외주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노동자 97%가 지금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비핵심 업무 10여 개 부문에 대해서 직접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다시 외주화하겠다고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전동차가 고장 났을 때 긴급 출동해 정비하는 차량 기동반과 차량 기진의 전동차 운전 등이 외주화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경영난이 이유였습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그 서울시의 요구에 구의역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답한 셈입니다. 지하철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그 현실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땀의 대가를 깎는 것을 비용 절감의 첫 번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사례가 그나마 조금씩 정상으로 가려던 노동 정책을 유턴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오늘 전기차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들어가기 전에요. 책 선물 이벤트 오늘까지인 거 아시죠? 총 6분 추첨해서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 그 새 책 부부의 시나리오,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의 새 책 컨슈머 인사이트 보내드리니까요. 3분씩 드리겠습니다. 성함, 연락처, 주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차 그야말로 세계 대전입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계 추격이 지금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자동차와 미래 기술 분야에서 그야말로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죠.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서 다시 또 이렇게 소환이 돼서 왔습니다. 엉뚱하기는 그때 그 자율주행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그 새로운 그 본부장님의 그 인사이트에 정말 빠져들어서 얘기 들었었는데, 오늘도 좀 잘 그렇게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어제 그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 CPI 네. 발표됐어요. 5.0%. 이거 역시 지난달에도 깜짝 놀랐지만 이번에도 지난달에 좀 놀라서 그런가? 이번엔 5점 더 높았는데 그렇게 뭐 많이 놀라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13년 만에 거의 최고입니다. 지금 5.0이면 뭐. 그렇죠. 네, 뭐 또 오늘 아침에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국내 금리 인상 또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뭐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 금리라는 녀석한테 우리가 너무 과중한 이제 무게를 지우는 것 같아요. 금리를 가지고 경기도 해석해야 되고 뭐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도 짐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하나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코끼리. 예, 장님이 코끼리 어디 만지냐,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제도 참 희한했어요. 왜냐하면 4.7 예상해서 4.7 굉장히 높구나. 그렇지. 예상치가. 근데 5.0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금리가 빠박 튀어야 되는데 사실 금리는 1.4대까지도 내려갔죠.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려갔지? 뭐 해석은 사실 이제 뭐 사실 예견을 누가 했겠습니까? 많은 이제 저희도 오늘 이제 아침 모닝 미팅을 하면서 얘기가 6월은 아니구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6월은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뭐 6월 달이냐 8월 달 잭슨홀이었냐 아니면 9월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6월은 아니다.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일단 시그널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지표들 중에
뭐 신규 고용 같은 부분 봤을 때는 야 고용이 많이 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규 이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조금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걸 보고도 야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네라는 해석을 또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뭐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휴 자금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뭐 이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도 계속 이제 뭐 이 위험에 대한 계속 시그널들이 나오고 비싸다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채권에 대한 수요로 좀 이어졌다. 그렇지. 이런 예.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이 테이퍼링과 패드의 말에 막 주목할 정도로 뭐 우리 이제 홍사원이 방송도 얼마나 많은 학습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시켜드렸습니까? 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허무한 세 글자 선반영. 내성이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아스트로 뭐 우리 저 백신 맞듯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올 충격에 대해서 다 백신들을 맞은 거죠. 예. 이렇게 해석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고용지표 안 좋고 뭐 일자리 안 좋다. 지표가 1분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리하고 성장주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학습한 대로 금리가 이제 1.4대까지 좀 떨어지니까 미국 시장도 성장주가 좀 이제 불꽃이 튀었고요. 국내도 오래간만에 또 반도체 좀 오르고. 앞으로는 그럼 좀 어때요? 하반기에는? 하반기는 근데 이게 아까도 했지만 금리에 과중한 저희가 의미들을 부여한다는 말씀드렸는데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리 걱정하면서 경기 안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 보신 분들은 야 옛날에 우리가 두 자리 금리 수요에도 살았는데 지금 보면 유럽이나 일본에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조금 올라간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게 사실 어떤 자산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몇 BP가 중요하지만 사실 또 기업을 영향을 할 때는 또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또 이게 그렇지. 신용 위기까지도 번질 정도로 큰 변화냐 사실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좋아져야죠.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까지도 금리가 안 높아진다면 오히려 나중에 또 불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경기가 좋아진다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금리가 못 올라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금리 속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어떤 속도하고 시간의 문제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좀 건강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금리 문제가 아니고 하반기 그러니까 주식시장 점을 증권에 주식시장이요? 주식시장은 간단하게 오늘 전기차 얘기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저희 하우스 뷰는 일단 그렇습니다. 3분기까지는 일단은 좀 갈 거다. 근데 4분기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위에 상단은 약 3,450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3,450. 뭐 얼마 남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업 실적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저희 하우스에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들한테 야 하반기 때 얼마나 성적이 나올지 한번 실적 한번 체크해봐 했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지성 재료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리나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통화량 어떤 재고 축소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또 하방 압력이요.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3,200이라는 답답한 쪽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3분기 때는 특히 대한민국의 이제 이 비중이 높은 뭐 반도체라든 이런 쪽에 계절적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비중 자체가 높다 보니까 4분기 때 저희가 우려하는 이유는 기자님은 어떠세요? 똑같이 지갑에 일정한 돈이 있는데 1년 동안은 집에 콕 박혀 있다 보니 디지털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도 새 걸로 한번 바꾸고 그다음에 뭐 저 PC, 뭐 그다음에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막 바꿨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봤을 때는 뭐 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저 이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딱 사기 적당한 돈이에요. 그 정도 액수가. 그래서 작년도에 불을 뿜었습니다.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여기 반도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Y-on-Y 전년 동기 대비를 했을 때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약간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쪽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IDC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는 계속 이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만 그쪽이 다운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이 고용의 80% 이상이 서비스고요. 예. 그다음에 물가도 60% 이상이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쪽으로 제법 돈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디지털 디바이스 많이 샀다. 이제부터는 관광하고 외식하고 여행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나 이동 못했잖아 그동안. 예. 자동차의 이동 수요가 엄청난데요. 예. 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예. 이번에 물가도 이제 아까 금리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야 지난 4월 달에는 중고차 가격 맨하임 이제 자동차 지수가 엄청나게 튀었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예. 그리고 이번에는 렌트카예요 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난 이동하고 싶어 죽겠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딜러에 재고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정도입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자동차 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렇죠. 말씀드리겠지만 예. 소위 말하는 트랜잭션 프라이스, 즉 소비자가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토탈로 내는 돈이 계속 올라가요. 원래는 예. 이제 재고가 많다 보면 딜러들이 할인도 해주고, 그렇지. 뭐 그런 게 없어졌다면서요. 60개월 무이자 이런 것도 막 예. 해주고 예. 뭐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 오히려 웃돈 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캐피탈 회사들이 아주 그냥 놓아놨죠 그냥. 그러네. 그래서 그게 결국 나중에 자동차 실적들을 아마 예. 조금 시차가 있겠지만 굉장히 좋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때는 일단 IT가 워낙 우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4분기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 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같은 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수요하지 못했던 예. 서비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닫혀 있었던 문이 이제 열리는 산업들 예. 이쪽에 아낌없이 돈들이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너무 수익이 높다 보니까 수압이 세잖아요. 예. 그 원래는 제일 굵은 누안이 이 반도체 같은 큰 섹터들이었는데 이게 자꾸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막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관광이다, 여행이다, 아니면 뭐 저 운송이다 다 좋다 하니 그쪽에 이 돈들이 몰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그냥 순환매가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한번 여기다 하게 확 몰리게 되면 막 상한가 가고. 그 최근에 뭐 밈 주식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영향인데 돈들이 어디 몰리냐 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3, 4분기 때는 뭐 그런 어떤 흐름,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뭐 밈 같은 주식들은 좀 선별해서 조심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댓글 보니까 태봉이 형 말 너무 잘하심 이렇게 칭찬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전기차 관련해서 예. 이 중국이 사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그 압도적인 1위인 뭐 이유는 대충 생각은 뭐 들 것 같아요. 좀 왜 압도적으로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이유 한번 좀 말해 주시죠. 기자님 그 대충 알 것 같은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 중국이 네.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이건 어차피 해봤자 틀렸으니까 점프할 수 있는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세요. 예. 또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밖에 일단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고용 유발 계수가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그래서 각 국이 자동차가 쓰러질 때만 되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도 뭐 쌍용이나 옛날 대우자동차가 힘들 때는 국가가 나서게 돼 있죠. 그렇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워낙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대마불사의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의장 라인 같은 데는 사람들이 그냥 촘촘히 있고 굉장히 고용 유발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전후방 연구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유소, 그다음에 세차장 이런 것도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롯된 것들이고요.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도 자동차의 필요성은 깨달았는데 이게 내연기관으로 추격해서 가는 자동차 국가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개도국 중에 엔진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프로톤이나 프로듀아 같은 회사들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방식과 동일하게 따라갔어요. 일단은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말레이시아의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고 엔진은 미쓰비시에서 갖고 와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였는데 처음에 우리도 그랬으니까 똑같은 수순을 밟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결국 다른 나라에 팔리는 수모를 좀 당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자동차의 필요성은 처음부터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 10여 년 정도 이전에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따지면 애트리 같은 정부가 주도해서 뭐 모터, 그다음 배터리,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버터
예. 굉장히 이 전기차의 중요한 부품들은 예.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줬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동안 적자가 났지만 계속 국가가 보전해 줬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육성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BYD 같은 데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3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배터리 기술이 높은데 야 이거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 돼. 중국 내에서는 니네 더 차원 높은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못 줘. 대신에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온계 배터리는 아낌없이 지원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쓰게 되죠. 예. 그래서 일단 내연기관에서 어떤 기술 실력차들을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그렇게 이 가성비가 뭐 좋다고 얘기하는 중국 차가 예. 수출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안 되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일부 예. 그다음에 중국 주변에 있는 조금 이제 힘든 개도국들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수 시장 내에서도 지금 한 40%가 어떻게 보면 이제 로컬 차고요. 60%가 외작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그 외국 브랜드들이 예. 내부에 생산하는 것들이죠. 예. 관세가 높기 때문에 수입은 좀 어렵고요. 중국이 예. 자체로 만드는 게 한 4대 6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사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수출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의 수준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예. 처음부터 전기차로 우린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정확하게 보셨고요. 또 하나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통수단을 전부 다 CO2 배출량 제로인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바꾼다 하더라도요. 예. 84%는 다른 데서 CO2가 배출돼요. 한국은 16%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부터 야기되는 CO2 배출량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나머지 인더스트리에서 뿜어내는 CO2가 많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후장대 산업입니다. 보통 예.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쪽. 예.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CO2 배출량의 최대인 국가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만 하더라도 저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예.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매연이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그를 퓨리파이하기 위해서도 전기차로 바꿔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자동차 보급 모터라이제이션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히 잘 사는 어떻게 보면 이 연해 지역 뭐 상하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뭐 옌타이 칭다오 이런 잘 사는 쪽 예전부터 번호판 입찰제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번호판을 몇 개만 허용해주고 나머지 허용해주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경매를 붙입니다. 예. 그러면 뭐 1,000만 원, 뭐 1,500만 원까지 올라가요. 번호판이. 싱가포르도 옛날에 예,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비싼 차를 사요 그냥.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차를 못 사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트래픽 잼 교통도 많이 막히는 데다가 워낙 CO2가 많이 뿜어지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내가 허용해 줄게. 이런 규제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살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공기가 많이 오염돼서. 그러니까 그 매연의 문제, 공기질의 문제도 큰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이유 중에 하나군요. 맞습니다. 그게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특히 상하이라든지 북경 같은 굉장히 공기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를 규제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돈 있는 중국 사람들이 왜 차를 못 사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전기차 한 5.4% 정도예요. 신차 중에. 예. 근데 이게 2025년도 25%. 2035년도는 과감하게 내연기관을 판매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몇 년부터요? 2035년부터. 35년. 그러니까 중국이 2060년도에 탄소 제로를 발표를 했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탄소 피크를 애들이 한 2040년경 하고 나서 20년 동안 CO2를 제로까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위해서는 뭐 전기 자동차나 수소차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과감하게 35년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딜로이트 컨설팅에 의하면 2030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 중에 반이 중국일 거래요. 중국에서 만든 중국 자체 브랜드?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요. 중국에서 판매된 49% 정도가 중국에서 판매가 될 거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전기차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들어가서 만드는 거나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간 데가 만드는 그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내연기관은 이거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전기차로 드라이브를 걸자 해서 갔으면 중국 자체 브랜드들, 중국 자동차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많죠. 예. 여기도 그럼 전기차 생산하는 그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487개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회사가? 아, 그거 안 믿겨지는데. 안 믿겨지시죠? 예. 근데 중국을 가보면요. 뭐 이렇게 뭐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까지 다 그렇게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아마 포함이 되지. 이게 등록을 한 게 뭐냐면 예.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제 국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일단 등록을 하는 회사가 487개예요.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알고 예. 있는 브랜드인 뭐 니오나 샤오펑이나 뭐 리상이나 예. 뭐 이런 브랜드 아니면 BYD. BYD는 좀 유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링이라고 상하이 예. 기차 중에 우링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이제 뭐 이 굉장히 작은 이제 미니카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팔립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저희가 못 따라가요. 가성 얼마나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의 보조금도 있지만 예. 뭐 지금 나오는 저 아까 얘기했던 우린 같은 차는 예. 한 500만 원씩 600만 원밖에 안 하는 차도 있어요. 네 바퀴 달린 거예요? 아니면 네 바퀴 달렸습니다. 예. 500원 보조금 빼고도? 아니 보조금도 지급이 되죠. 보조금 지급되면서 5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전기차를? 예, 맞습니다. 근데 탈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링이라는 업체가 예.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 옛날 대우 국민차에서 만들었던 다마스 라보 기억나시죠? 예. 미형 벤이라 그래요 보통. 미형이라는 게 뭐냐면 급이 소형차보다 작은 급을 미형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미형을 원래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샤시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고요. 가격이 워낙 싸니까. 거기다 젊은 친구들이 거기다 디자인도 또 깜찍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는 뭐 지금 뭐 중국의 테슬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 그렇고요.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테크 자이언트들의 서포트가 어마어마합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두. 그런 데가 왜 메이트. 전기차를 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그 얘기하다가 제가 삼천포 빠져갖고 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삼천포 얘기하시면 안 돼. 아 그래요? 예. 그 케이스라는 게 이제 예.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즉 초연결, 예.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예. 그다음에 쉐어드 그러니까 공유경제, 예. 그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 요 네 가지가 예. 한 자동차에 전부 다 구현돼야 소비자가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예. 아니 카메라가 안 되는 스마트폰 사고 싶으세요? 그건 뭐 스마트폰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예. 저희도 생각해 옛날에 핸드폰의 고유 기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그래 옛날엔 그랬지.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에 앞으로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이게 공유의 시스템 이제 뭐 아까 그때도 말씀드린 CG를 뿅 누르게 되면 돈을 벌어오는 공유 경제 기능이 없다면 내가 같은 돈을 내고 이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 그래서 자동차 업체는 달리고 서고 그다음에 방향 틀고는 다 전문가들인데 문제는 자율주행. 그래서 사람 대신에 보고 사람 대신에 판단하고 할 수 있니? 다들 퀘스천인 거예요. 그 현대도 그래서 제가 뭐 어벤져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자동차 업체가 훌륭한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던 커넥티비티나 오토노머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화웨이도 뛰어들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통신 기술에서는 뭐 세계 최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너희들 커넥티비티죠. 연결되는 데는 형이 도와줄게. 화웨이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모든 자동차 업체에 이제 구애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를. 그럼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죠? 애플의 폭스콘이잖아요. 폭스콘도 자동차를 만들게 뛰어들었습니다. 폭스콘은 그냥 위탁 생산해서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전화기 맞습니다. 만드는. 거기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로 그럼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가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지류가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흐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GM.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업체들도 사실은 억지로 떠밀려서 이 큰 이제 이 거인이 앞에서 자꾸 끌고 뒤에서 막 찌르니까 에이 하면서 이제 걸어 나가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한 5년 동안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게 900조까지 가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화돼서 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배터리를 쫙 깔고 에다가 모터를 딱 집어넣고
그다음 댐퍼를 집어넣고 네. 그다음 조향기를 넣고 해서 아주 납작한 그걸 우리가 스케이트보드형 샷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구조를 바꿔버렸다. 바꿔버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밑에 스케이트보드라고 얘기하니까 위에 뚜껑을 얹어야 되는데 그 뚜껑이 이제 뭐 영어로는 이 신사 모자를 탑햇이라고 그러거든요. 탑햇. 예. 그래서 탑햇의 바디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얹으면 차가 되는 건데 밑에 있는 이 샤시는 사실 대부분이 배터리입니다, 그냥.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폭스바겐의 MEB라는 플랫폼, 예.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만든 eGMP라는 플랫폼, 그다음에 토요타 예. TNGA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작년 올해 대거 출시를 했어요. 예.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지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 자이언트들이 야 나도 자동차 할래라고 뛰어들었던 게 뭐 테슬라. 뭐 피스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 중국의 아까 얘기했던 뭐 BYD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를 만들다가 예. 자동차로 가는 그렇죠. 회사니까 BYD. 그다음에 니오, 뭐 샤오펑, 리상 같은 중국의 예. 3대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제일 잘난 애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나 다 연결돼 있어요. 예. 이 업체들은 그렇게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CS 할 때마다 와서 포문은 바이튼이라는 회사가 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바이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바이튼도 중국 업체인데 BMW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데서 치프 엔지니어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굉장히 완성도 높습니다. 예. 바이튼도 있고요. 뭐 페러다이 퓨처라는 회사도 초기에 일론 머스크하고 싸웠던 테슬라 출신들이 만든 회사고요. 여기도 지금 중국 지원으로 계속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업체가 많은데 그래서 IT가 주였는데 자동차로 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어떻게 보면 주포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뭐 니오, 샤오펑 이런 이제 왜냐면 나스닥 상장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되게 친근하실 거예요. 많은 이제 독자분들이. 예. 자, 세 번째 지류가 예. 우리 이번에 1월달, 2월달에 한번 난리 한번 났던 애플이 현대차하고 손잡는데 해서 막 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예. 애플은 스마트폰도 폭스콘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하지만 예. 자동차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뭐 직접 만들지 않고 현대나 누굴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주문자 개발 방식이라서 ODM 방식이라고 그러죠. 예. ODM 방식으로 뛰어든 업체가 소니. 비전 S라는 차를 처음에는 뭐 전시용으로 만든 줄 알았더니 나 진지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애플이 2024년도에 아이카를 생산하겠다. 예. 어제 보니까 뭐 반도체 회사들에서 이제 또 임원들 영입했다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애플이 계속해서 자동차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이렇게 뛰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폭스콘이 예. MIH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배터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착을 해서 야 우리 폭스콘이 만든 밑에 샤시를 너네 이용해. 자 이걸 어떤 조건으로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부터 막 왔다가 이제 보통 스타트업은 잘 나가다가 데스밸리라는 걸 한번 거쳐요. 예. 죽음의 계곡을 한번 건너는데 그때마다 돈도 없고 힘드니까 막 허우적거리는 회사들한테 예. 폭스콘이 야 이 현금 다발 줄게 딱 주고 예. 대신에 니네 형 거 써라. 그 MIC 플랫폼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피스커라는 회사가 세컨 제너레이션 두 번째 모델은 폭스콘에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피스카라는 회사는 예. 태생이 그럼 IT입니까 자동차입니까? IT입니다. IT인데 자동차를 굉장히 완성도에 있는 컨셉카라든지 예. 성능이 뛰어난 차를 만들었는데 자금 부족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는 회사예요. 일단 말씀해 보시죠.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미국에서 예.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낙 훌륭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피스커 부부가 만든 회사거든요. 이 피스커 부부가 만든 회사에 자금을 중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잘 아시는 화웨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샤오미도 뛰어들었어요. 샤오미도 샤오미. 대륙의 실수. 샤오미는 만들 것 같아. 뭐든지 다 하니까.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게 제 시계도 샤오미 있거든요. 예. 대륙의 실수가 차에서도 구현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들어온 게 오포. 최근에 오포도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나온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DJI 아시죠? 그 드론 만드는 DJI가 DJI가 오토모티브 사업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주에 나와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나온 것처럼 보이세요라고 여쭤봤죠. 그래서 로보타이제이션이라는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요소 기술들을 취득해서 결국은 더 바운더리 큰 로봇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첨단 기술들의 총화입니다. 총화. 시속 200에서 300km 달리는 극단적 환경에서도 모든 판단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예. 지금 오늘 물어볼 게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또 이제 빠지시면 안 네, 됩니다. 저또 삼천포로 제가 가버렸습니다. 궁금한 거 예. 삼천포란 단어 쓰시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요? 자, 한 가지가 예.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자동차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IT 기술이 좋아서 편리성이나 어떤 통신의 그 뛰어남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 막상 내가 산다면은 자동차라는 게 첫 번째 안전해야 되는데 샤오미나 아까 그 뭐 피스카 이런 데서 한 번도 자동차 이 네 바퀴로 굴러다니는 거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저거 안전할까? 저게 팔릴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생기거든요. 예. 이게 팔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만드는 뭐 현대나 포드나 GM이나 이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을 먼저 거기서 나오는 전기차를 사겠지 이런 데가 팔릴까 그런 의구심 먼저 들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해법은 부품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품들은 전부 다 글로벌화된 회사들이 예.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손님들을 위해서 다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테슬라도 예. 처음에 똑같은 기자님 말씀하신 거 똑같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머리를 잘 썼어요. 그렇지. 명품 부품을 썼습니다. 예. 처음부터 브렘보 브레이크를 쓰고 그다음에 뭐 빌스타인 같은 예. 최고 어떻게 보면 뭐 포르쉐에 들어가는 최고 명품 부품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게 처음에는 이거 되겠어 했는데 타보더니 끝내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품사들이 특히 이런 손님들을 위해서 다 또 봉사를 하죠. 준비하고 있군요. 그럼요. 하긴 테슬라가 됐네. 네, 보니까 맞습니다. 테슬라도 처음에 나올 때 저 만들어 보지도 않은 게 무슨 자동차야. 그리고 그랬거든요.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은 워낙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오래 만드는 회사들도 리콜이 자꾸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열 관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전기차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전기차 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내연기관의 복잡성에 비해서는 예.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또 내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예. 전기차라는 게 지금 애플이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애플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예. 애플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쓰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애플이 만약 전기차를 만들면은 전 세계 애플 전화기를 쓰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전기차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애플이 다 휩쓰는 거 아니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예. 이제 iOS의 생태계를 가지고 그렇지. 얼마나 이 차를 결국은 그 생태계에서 진짜 푹 빠지게 만들 거냐. 그렇게 하겠죠, 그런 당연히. 애플의 결국 하기 나름인데요. 예. 예를 들면 지금도 미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안드로이드를 쓰든 뭐 애플 쓰든 그게 우리가 이 카플레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연결이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구현했던 최초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IT 쪽의 강국이다 보니까 예.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자동차에 예. 고객님 아이폰 쓰세요? 그러면 iOS 연결시켜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것까지 지금 이건 잔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 충분히 가능한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빅데이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만약에 제가 사고 있는 뭐 애플워치, 그다음에 아이폰, 그다음에 아이카까지도 호환이 된다면 예. 사실 뭐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거예요. 예. 특히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로보택시가 돼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차를 저희가 헤일링 즉 예약을 하고 예. 내가 A부터 B까지 지점에 가겠다. 그러면 내 아이폰에 있는 지도에다가 했을 때 아이카가 와서 나를 싣고 간다.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된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요. 더 복잡하게 차에다 덕지덕지 안 갖다 붙이고 정말 스마트폰 가지고 판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예. GPS라든지 모든 것들을.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호환이 될 거냐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애플이 뛰어든 것 같고요. 애플이 왜 2024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타이탄 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서 등장했을까? 이게 로보택시가 출현할 즈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싸움이에요. 예. 전기차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근데 자율주행은 완전히 예. ABCD 말씀드렸죠. 뭐 AI, 뭐 블록체인, 뭐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 이 ABCD가 다 포함되는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자동차에서 구현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애플은 굉장히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왜 화웨이가 뛰어들었냐.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텐센트라든지 바이두 같은 업체가 왜 뛰어들었냐.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때문입니다. 예. 네. 데이터 때문이고요. 중국은요. 데이터 게더링에 있어서 압도적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는 대신에 이 내수 시장 내에서는 다 중국 애들이 뭐 샅샅이 다니면서 예. 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또 이유기도 하고요. 왜 테크 자이언트들이 자동차에 욕심을 내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기차에서 그러면은 우리 현대 기아차 여기는 좀 그 지금 아이오5 아이오닉 5도 나오고 오늘 예. 보니까 제네시스도 EGV80이라고 그 오늘 네.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수준이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우리가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모터하고 배터리겠죠.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밀도가 아주 높은 배터리가 있으면 항속거리 길게 갈 수 있고 그냥 단기적으로 토크 싸게 이제 내서 이제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으니까 예. 사실은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 배터리는 좀 한국이 잘하는 것 같죠. 예. 뭐 근데 이제 현대 배터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예. 협업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 현대가 다 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계속 예. 어벤져스를 한 5, 6년 전부터 저는 계속 그런 기고를 했던 게 뭐냐면 예. 전기차 시대가 되면 현대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다 할 거야였기 때문에 협업이 좀 필요하던데 예. 다행히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센서가 필요할 텐데 예. 이 비전 센서를 제일 잘하는 게 아무래도 뭐 LG 이노텍이라는 삼성 전기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이쪽에서 잡으면 카메라 필요할 것 같고 예. 레이더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지금까지도 뭐 현대가 조금씩 했습니다만은 진짜 자율주행 정도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최근에 반도체 품귀 현상도 있지만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자동차의 중앙 집중식으로요. 지금까지는 뭐 핸들이면 핸들, 바퀴면 바퀴, 브레이크면 브레이크에 다 따로따로 있었던 그래서 이 반도체 품귀 현상도 MCU라고 그래서요. 예. 그냥 말단에 그냥 반도체가 다 박혀 있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부품사들이 알아서 그냥 구매해서 알아서 제가 만들어 오는 걸 다 모은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200~300개씩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시스템 온 칩은 다 모으는 거죠. 아 그렇게도 가능한가 보죠. 그럼요. 한 곳에 모으는 그렇죠. 게. 주요 기능별로 모아서 예. 이걸 PCB 기판에다 다 박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도 필요하다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들어서 몇 개의 블록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자동차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안에다가 자동차용 OS를 넣어놓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내일은 이런 기능을 제가 넣어드릴게요라고 저 클라우드 옮기게 되면 바로 통신을 가지고 다음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차를. 예. 이런 기능을 우리가 펌웨어 OT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걸 위해서는 통신용 AP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잘하는 거죠. 예. 엑시노스 오토라는 게 삼성이 하는 이 통신 AP입니다. 자동차. 예.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게 다 우리 이웃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이웃들. 삼성, LG, 이웃이지만 SK. 또 경쟁 관계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내지는 IT 기업들이 다 이 자동차를 하겠다고 몰려들 때 일단 한국이 살고 봐야죠. 유리하긴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 이게 다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하자면 완전 인해 전술로 막 경쟁자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예. 제일 강력한 회사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힘만 합치면 일단 살아남고.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국뽕이긴 하지만 예.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백색 가전이 예. 우리의 디지털 DNA를 입었더니 스마트 가전이 됐어요. 그렇지. 그랬더니 밀레, 월풀, 일렉트로닉스를 다 꺾고 다 나가 떨어졌어. 북미 1등 했어요. 예. 근데 자동차도 100년 동안 다 1등 뭐 번갈아 가서 했지만 다 유럽 아니면 미국 애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세히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을 보니까 디지털 냄새가 잘 안 나요. 참 그럴듯하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디지털 DNA가 정말 괜찮은 국가예요. 자동차에 그러니까 디지털 DNA를 심는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스마트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스마트카가 자율주행차의 어떤 그 요소들이니까요. 그래서 예. 한국이 참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문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러면서도 경쟁자죠라고 거의 예. 반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님이. 예. 그러니까 현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지금까지. 예. 예를 들면 뭐 삼성이 예전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지. 사실 믿었다가 이제 비술 꽂혔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사실 LG한테도 그런 좀 약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LG 마그나가 예. 들어오면서 예. 아까 얘기했던 ODM, 예. ODM 방식은 딱 이거거든요.
만들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만들어주는 자가 별로 없으니까 아하. LG가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나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한국에서 지금 현대기아자동차가 독보적으로 왜냐면 마켓 쉐어가 보니까 뭐 75%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독점화가 됐는데 LG도 사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예. 지금 뭐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그럴듯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여태까지 좀 후발주자였는데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네요. 자, 그러면은 현대차가 전기차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성근 스카이님도 이런 그 질문 주셨어요. 현대, SK, 포스코, 효성이 네 그룹이 지금 수소산업연대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수소연료 전지차 이거 현대차 만들잖아요. 그 넥소. 예. 수소연료 전지차 이거는 어떻습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시는 김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개만 집중해서 가는 게 낫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죠. 두 개 같이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요. 수소하고 그 일반 전기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LPG나 LNG 차처럼 우리 이 LPG 가스 본배라 그러잖아요. 그 택시 트렁크 딱 열어보면 이만한 탱크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카본 파이버를 감은 수소 연료통이 한 4개 정도 들어갑니다. 넥소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즉 전기차 플랫폼은 납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슬림하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간이 넓거든요. 캠핑한다고, 네, 맞습니다. 차박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밑에 뭐 이제 후륜구동 같은 뭐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게 통과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엔진 같은 엔진룸도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뭐 포드 F150 EV 같은 경우는 프렁크라 그래요. 보통 앞에 있는 프론트 플러스 트렁크를 합친 게 이 프렁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을 열면 골프백이 막 다 들어가요. 아하, 그렇구나.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전기차는요. 전기로부터 배터리를 충전시키죠. 근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얻기 어려운 국가는요. 어쩔 수 없이 수소를 병행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거 쓰나미가 딱 터졌을 때 전기가 끊겼는데 도시가스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개질한다고 하기 때문에 컨버팅이라는데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에네팜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결국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연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가 나중에 기술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라 그래가지고 가스로부터 추출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CO2는 지하 3,000피트 밑으로 포집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CO2를 집어넣는 거. 근데 그게 이제 호주 같은 데는 우리가 땅덩어리 넓으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 표현 수소만 사가라. 그래서 원유처럼 수소를 수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근데 전 세계가 만약에 우리는 안 해 하게 되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도태가 될 텐데 이게 전 세계 다 따라올 분위기예요, 지금. 수소 전지차가. 독일도 그러니까 전지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수소 에너지는 각국이 다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만약에 원유처럼 공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거꾸로 되죠. 지금은 전기를 가지고 수소 분해를 해서 그걸 다시 넣는 게 이게 어리석은 짓 아니냐. 근데 만약에 수소가 원유처럼 수입이 돼서 그냥 직접 꽂으면 된다면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죠. 지금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만 540kg입니다. 그러면 트럭하고 버스까지 확대해 보면 이거 몇 톤 되겠어요,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림하고 또 모양도 중요하고 또 공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 4개씩 탱크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넥소 같은 SUV는 또 그나마 괜찮아요. 승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100% 전기세 승리입니다. 자, 근데 트럭, 그다음 버스, 항속거리가 또 특히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가려면 엄청나게 또 이제 항속거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수소가 맞다. 그리고 잠수함, 그다음에 전함, 그다음에 앞으로 어번 에어모빌리티, 하늘나는 유행 같은 경우는요. 어제 뭐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라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서 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고 왔는데 배터리를 가지고 가면 30분밖에 채공을 못 해요. 근데 수소를 가지면 4시간 동안 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라는 거는 우리가 인프라를 갖고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친환경을 가지고 에너지를 구하기 좀 어려운 국가는 에너지가 남는 국가들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국가도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일단 기술력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아마 호주 같은 데서 수입할 겁니다. 일본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호주로부터.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다 그거 생산하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CO2를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호주 같은 데서 수입하는 거죠. 예. 원유처럼. 예.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요. 수력 발전이 98%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심야 전기라든지 아니면 잉여 전기 남으면 그걸로 수소 만들어 놓고 나서 판매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국가는 참 복받은 국가죠. 근데 수소 같은 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가장 작은 원소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동하는데 워낙 조밀하게 이게 밀폐를 시키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밀폐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그래요?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빌드업됐습니다. 처음에 저도 일본 갔을 때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수소에 대해서 먼저 깨우쳤기 때문에 동경 모터쇼 갔을 때 처음에는 이 수소 탱크도 굉장히 미련스럽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또 수소 스테이션도요. 폭발할까봐 도시마 항공판에 엄청나게 큰 땅에다가 가운데 하나만 딱 수소 충수를 놨더니 굉장히 이제 땅을 허비했던 거죠. 지금은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주유소하고 거의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기술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 지금 그 전기 엑스포하고 전기차 엑스포하고 서울 모빌리티 엑스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예,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좀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좀 많이 있던가요? 이거 저도 놀랐던 게 뭐 서울시하고 그 뭐 현대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UAM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는 정부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도 이게 도로를 더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땅을 더 파서 지하철을 넣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산으로 맞을까? 고민하는 이 상황일 텐데 서울시가 되게 용감하게 그래서 UAM 쪽을 빨리 해주겠다. UAM이라는 게 하늘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요. 한국은 지금 다들 얘기가 그 뭐 공유경제도 공유 차량도 안 되는 국가에서 무슨 하늘 날게 해주겠어라는 되게 냉소적이세요. 근데 미국하고 이런 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도 뭐 한화 시스템 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기체가 많이 빨리 지금 저 보기엔 빌드업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아마 지금 2025년부터 허용하는데 2026년도 정도부터는 바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UAM이라는 게 앞에 U자가 언맨드라니까 무인 아닙니다. 그건 UAV는 언맨드 에어리얼 비클이라서 무인기를 의미하고요. 지금 무인기는 아직까지는 불법이에요. 2035년부터 허용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국가가 허용하는 거는 이제 UAM이라는 건 어번 에어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람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항공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아마 KBS 이런 뭐 꼭대기에서는 아마 타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공주 하늘에선 그 신호등도 없고 그거 괜찮으려나? 신호등은 없지만 도로는 딱 제한된 폭에서만 다녀야 되지만 고도라는 개념이 있죠. 고도가 300에서 600m 공역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 300m 구간에 촘촘히 타게 되면 뭐 같은 노선이라도 많은 UAM들이 엇갈려오면서 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뭐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동차 석권하는 자가 미래를 석권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맞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소 기술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하드웨어 쪽에 포함되어 있는 비전 센서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뭐 배터리 모터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결국은 사람이 지금 우리의 근력이나 땀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지금은 기계에다가 사실은 인지 판단 제어를 심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사실 사람이 운전했던 지금까지 기계였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인지 판단 제어를 심으면 자율주행차는 곧 달리는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로봇의 개념을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그런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계에 영혼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 기술들은요. 앞으로 엄청나게 바운더리가 넓은 산업인 이 로보타이제이션의 핵심 기술들이 됩니다. 자동차만이 아니고 아니죠. 거기 자동차는 큰 로봇 기계라는 어떤 바운더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1등을 하는 업체가 이걸 전부 다 석권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모터하고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을 하겠다. 그다음에 UAM도 모터하고 배터리를 가지고 하늘 나르죠. 그러니까 UAM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흐름은 도요타, GM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하긴 아까 말씀하시기로 화웨이도 지금 자동차 하겠다는 거 보니까 모든 산업이 다 그게 자동차로 수렴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다 엮여서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일단은 시장이 제일 큰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에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합종 연행을 하면서 이 많은 업체가 다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죽을 거고요. 이게 뭐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살아남았던 내연기관차가 살아남을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1억대 미만의 어떤 시장에서 계속 스테이블하게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많은 건 전 머리 털라고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간 죽어요. 여기서는. 예. 근데 그때까지 자금력이 있는 테크 자이언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뛰어들어서 앞으로 자동차 하겠다 뛰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야 너 자동차 해봤어라고 무시 못하는 게 자금력이 있잖아요. 예. 돈 주고 사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꾸 경쟁자로 생각해서 같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지금은 일단은 뭐 예. K 모빌리티라는 뭐 표현을 누가 쓰던데요. 한국 자동차가 일단은 우뚝 서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일단 우리끼리 좀 싸우더라도 싸우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그런 한국 면에서. 자동차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깊이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주린이들의 멘토 박세익 전무와 주식 투자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좀